네, 이제 며칠 있으면 6.13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곧 시작이 됩니다. 북미 대화를 보면서 갑자기 이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오늘은 한국과 북한의 어떤 굉장히 좋은 표본인 것 같아요. 체제 경쟁에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한 표본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근 부원장님 그리고 김정인 대표님 같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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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 분단 60년 넘었는데 사실은 한국과 북한을 사회학자나 뭐 여러 학자들이 보면 비교하기에 정말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나라를 갖다 딱 놓고 비교해보면 정말 쉽고 재밌는 쌍둥이인데 네. 각자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부모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어떤 그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전자가 뭐 9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정 환경도 아직은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은 뭐 반미 그런 제국 반미를 외치는 새 해외 사람들이 실은 남한도 가장 비판을 못하는 게 남한의 경제와 민주의 성장은 미국의 최고 상품이자 우등생이라고 해서 많이 저희 남한의 표본으로 또 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거기에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연설 잘하던데요. 정말 그때는. 잘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그 휴전선 이북하고 이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짧게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었고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고 북한에는 자유가 없고 계획 경제, 그 다음에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남한에서는 있었고 북한에서는 없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페인의 몰락이 또 그 많은 부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이유가 사유재산 얼만큼 인정하고 개인의 네.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인정해 주느냐에 따른다는 게 또 한번 예, 맞습니다. 예. 그 지금 보면 우리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그 항공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밤에 찍은 항공 사진. 그러니까 한반도를 찍은 거 보면은 남쪽은 막 빛이 엄청나게 보이는데 북쪽은 평양 부근만 조금 보이고 정말 깜깜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빛공해 국가 1인가 2위잖아요. 한쪽은 전기 부족, 한쪽은 빛공해.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 만약에 북미 정상,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잘 돼서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선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북한에 투자를 꺼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전력 문제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되기 직전을 보면은 이제 일제 시대 때 보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수풍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록강에. 그게 당시 보면 미국에 있는 볼더댐이라고 있어요. 볼더댐이 세계 최고의 수력 발전소였고 거기에 버금가는 게 이제 수풍댐이었고요. 그다음에 흥남 부근에 네. 화학 단지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네, 산업단지인데 네. 화학 공장들이 있었는데 화학 산업으로 따지면 당시 세계 1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 예를 들면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 기술자들 하나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수준이라든가 전력 생산 수준이라든가 이게 북한하고 남한이 당시에는 비교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분단으로 이제 남북 간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북한에서 전력 공급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이나 이런 데가 암흑천지로 변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몇십 년 지난 후에는 완전히 반대가 됐죠. 반대가 왜 됐느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몇 년 전에는 그 물을 갑자기 내려보내더니 그보다 아주 오래 전에는 전기를 끊었었군요. 예, 전기를 끊었었죠. 예. 그 아마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 당시에 이제 토지 개혁을 많은 분들이 좀 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분단 이후에 양쪽 국가 모두 이제 북한과 남한 모두 토지 개혁을 진행을 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고요. 좋은데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돼 가지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북한에서 토지 개혁할 때 그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토지가 갔느냐? 처음에는 갔죠. 네. 좀 이따 금방 집단농장. 다 집단농장으로. 예. 그래서 이게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사유권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어땠냐?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3정부 이상 갖고 있는 지주들한테는 나머지 땅을 다 국가에서 사갖고 사서 이 지가증권이라는 걸 줍니다. 지주들한테는. 그다음에 그 소작하던 사람들한테는 다 나눠주죠.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갚아야 됩니다. 그거를. 좀 조금 장기로? 장기로 갚는데 대부분 어떤 걸로 갚았냐면은 현물로 갚았어요. 네, 지가 상환이라 그래가지고 현물로 갚았는데 이제 그게 재산권을 보호해 준 측면이 있죠. 이건 분명히 사유재산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토지 분배라는 게 굉장히 또 지주 소작 관계라는 게 사실은 좀 봉건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끊어내고 자장농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우리 그 경제에 미친 영향이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서 학자 간에는 논쟁이 분분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평등하게 시작한 거죠. 어떻게 시작부터가. 네. 그래서 그 방법 도입이 제가 지금 짐작컨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재정이 뭐 튼튼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지방자치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스템이라든가 뭐 토지 소유 상태를 알고 조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을 텐데 토지 소유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저기 일제시대 때 조사가 잘 돼 있었고요. 오히려 그때 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가 증권이라는 걸 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1950년 6.25 직전에 농지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농지개혁을 하고 나서 지가증권을 줬는데 그 이후에 인플레가 엄청났거든요. 네. 사실은 휴지 조각이 됐어요. 지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지주계급은 그런 식으로 몰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의 순효과인가요? 갚아야 하는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나게 농민들은 사실은 현물로 갚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50년대에 굉장히 50년대는 이 세수가 마땅치 않으니까 현물로 세금을 많이 받았어요. 군량미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상당히 농민들한테 부담이 됐었던 건 또 사실이죠. 그 두 나라의 이제 제도를 보면 결국은 이제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존중이 중요하게 이제 가장 기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도 그런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는 좀 많이 침해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었지만 물론 지금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추격자 전략도 힘들어지고 여러 산업 환경도 달라지고 세계 무역 환경도 달라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만 본다면 어떤 이런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굉장한 침해가 심화되는 것이 한 문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북한하고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북한은 그 토지 개혁하고 그 이후에 정권이 수립되면서 완벽하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게 발붙일 틈이 없는 완벽한 계획 경제가 되고요. 대한민국은 처음에는 약간 통제 경제 비슷한 거꾸로. 측면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건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이게 그 미국의 영향도 있고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계속해서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유, 기업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획경제랑은 정말 무관한 나라입니다. 경제개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지 기업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중화공업으로 산업정책으로 성장한 나라 같은데 산업 중화공업 정책은 처음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네, 근데 세계은행, 미국 이런 데서 반대했죠. 계속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교 우위에 맞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정책을 계속해서 써왔고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거를 확실하게 꽃을 피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 그다음에 20세기 후반에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우리보다 공업화에서 앞섰던 북쪽은 완전한 사회주의 계획정제로 인해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앞서 있었지만은 그 후로 몰락을 해서 지금은 뭐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경제 체제는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한 건가요? 소련이죠. 소련? 그대로 소련을 모방한 겁니다.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돼 있었냐면은 그 중앙계획국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계획국이라는 데서 이름 좋네요. 네, 중앙계획국이라는 데서 거기서 가격, 생산량 이런 걸 다 결정합니다. 결정해야 될 가격이 이제 수천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죠. 어렵죠. 예, 관료제도 더 심해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예,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은 이제 정치 체제는 민주화되지 않았지만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사실은 뭐 국가에서 도입한 것도 있었지만은 좀 자발적으로 시행됐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로 인해서 중국도 지금과 같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아마 지금 사실은 제 계획 경제가 사실 거의 무너졌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고 이미 장마당 경제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롤 모델을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가 됐든 중국이 됐든 이런 쪽을 롤 모델로 이제 해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쪽에서 보면 그게 이제 맞지만 사실은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의 이렇게 개혁 개방을 본인들이 선택할지는 참 아직도 미지수고 사실 많은 학자들이 북한은 굉장히 신기한 대상 아닙니까? 3대 세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불가능을 만들어냈죠. 한민족이. 정말 좋은 연구 케이스들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화될지가 좀 관심의 대상일 것 같아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어쨌든 선택을 본인들도 해야 될 텐데. 네, 글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렇게까지 그 나오게 된 거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그 이면에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중국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될까? 네,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비틀즈 노래 중에 이제 The Long and Winding Road라고 있거든요. 좀 돌뿌리나 이런 게 많은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험난한 길이 될 거라고 어쨌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정권 유지를 위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정권 유지니까 이걸 전제로 하고 뭐 그다음 행보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체제 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금 중국이랑 뭐 남한이랑 미국에서 뭐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도 지금 오히려 금액을 부풀리면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좀 그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전처럼 그냥 만약에 경협을 한다 그러면 지원으로 하면 이제 퍼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경협을 한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투자 형식으로 돼야 되고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이 됐든 아니면 단기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라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법제도나 인프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협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그 그리스의 채무도 떼먹은 나라로 유명한 북한이 얼마의 신용을 보여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협상 전략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하는 이제 또 외교력은 사실은 굉장히 좀 탁월하다.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탁월한 건 확실합니다. 결과를 이끌어내는 걸 보면 원하는 걸 가져가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국과 북한 어떤 체제 경쟁의 표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